그들의 지위는 오히려 낮아진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노예 해방 전에는 그나마 흑인보다 나은 대접을 받을 수 있었지만 노예 해방 이후에는 그저 흑인에 불과한 존재가 되었다. 특히 1860년대 이후 크레올이 많이 늘어나자 이들의 지위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위치에 놓이게 된다. 남부에서는 해방이 된 이후에도 흑인들이 대규모 농장에서 일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삶에서 많은 흑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스스로 이동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삶은 녹록지 않았다.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는 많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남부로 내려온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비참했던 것이다. 크레올도 이와 비슷했다. 하지만 크레올이 다른 흑인보다 삶에서 조금 나은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교육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초적인 교육을 받았기에 농장에서의 노예 같은 삶 외에 다른 선택지가 주어질 수 있었다. 그 중 하나가 피아노로 연주하는 춤곡이다. 이 춤곡을 렉타임이라고 한다. 이 렉타임의 재즈의 기원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렉타임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스코트 플린의 The Entertainer이다. 이 곡이 발표된 해는 1899년이다. 물론 앨범이 제작된 것이 아니라 악보가 이제되어 팔렸고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우리가 이 곡을 아는 이유는 아마도 영화 스팅의 주제곡으로 사용됐기 때문일 것이다. 크레올 렉타임에 대한 분석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크레올이 렉타임의 춤곡으로 유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기본적인 음악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렉타임은 필드홀의 정체성 발현이라는 점이다. 첫 번째 얘기부터 시작해보자. 크레올이 노예 해방 이후 사회적인 시선은 기존 흑인과는 다를 바 없이 바뀌었지만 약간의 교육적인 혜택은 이렇게 비생산적이지만 생업으로 음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리고 이들은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흑인들과 동질의식을 느끼면서 그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줄 수 있었다. 이들로부터 흑인은 백인들이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연주자로서의 능력을 갖게 된다. 지리적 항구 도시였던 뉴올리즈는 인종의 다양성이라는 문화의 다양성을 갖췄을 뿐 아니라 전문적인 교육을 해야 익힐 수 있었던 백인들의 악기와 화성을 크레올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다. 하지만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자신이 지키고 있었던 자신의 원래였던 아프리카 리듬을 잊지 않고 있었다. 백인들이 악기와 음악 교육을 익혔지만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들과 접촉한 것이다. 사회적으로 가장 열등한 하층민에 불과하지만 지리와 문화적인 여건에 의해서 혼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재즈의 실무적인 특징이다. 이러한 성향은 홉스봄의 단어 같은 얘기에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재즈는 1등석뿐만 아니라 2등석, 3등석의 관객들에게도 호소력을 갖는다. 여기에는 계급 차이는 없다. 그리고 재즈의 특징은 계급적으로 봐도 단어같이 언급하기도 한다. 재즈와 블루스는 다음 세 가지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민중의 음악이다. 즉 민중의 뿌리를 두고 있고 대중적인 호소력이 있는 음악이며 오랜 기술적인 훈련을 거치지 않은 보통 사람들이 연주할 수 있는 자작 음악이고 마지막으로 항의와 시위, 집단적인 축제를 위한 음악이었다는 것이다. 예. 홉스봄의 재즈에 대한 진단에서 중요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민중의 음악이라는 부분이다. 연주도 엘리트가 아닌 민중이 등인원들 계급적 차이도 없이 그리고 집단성을 유지하는 것은 재즈의 가장 중요한 특질이다. 이것을 강조한 이유가 원래 소수성 얘기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접근이 될 겁니다. 이건 다음 논문에. 예, 두 번째 얘기도 살펴보자. 엄밀하게 말하면 렉타임의 필드홀로의 정체성을 주입할 필요는 없다. 재즈 특유의 아프리카 리듬이면 충분하다. 그럼에도 렉타임에서 필드홀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렉타임 자체에 이미 춤곡으로서의 블루스 리듬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필드홀로에 대한 홀로를 그대로 해석해보면 들판에서의 외침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17세기부터 성행한 노예 무역은 주로 서부 아프리카 지역인 세네갈, 기니아, 니제르나, 뉴욕 그리고 콩고 등지를 중심으로 행해졌다. 노예 상인들은 평화스럽게 살고 있는 아프리카의 마을 사람들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넘어갈게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이 필드홀러를 통해서 블루스 리듬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 블루스 리듬은 기본적으로 일상에서는 노동요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가스펠송으로 이어지면서 그 특유의 뭐 4분의 2박자는 4분의 4박자는 이런 식의 블루스 리듬 자체가
독특하게 남아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분화가 됐고요. 그리고 그 재즈의 특성, 그러니까 블루스의 특성 중에 하나가 포렌 리스판스라고 하는 노동의 형태로, 그러니까 뭐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음악적인 것으로 이렇게 포렌 리스판스로 이어진다 하는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리토르넬로와 밀접한 연관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재즈의 특질 중에 반복, 이제 3번으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재즈와 리토넬 차이와 반복의 변주, 재즈의 특질 중에 반복, 임프로비제이션이라는 부분을 얘기했다. 아도르노가 대중음악의 특성을 말해서 플러깅을 제기하는데 이 플러기라는 말은 반복에 해당이 된다. 아도르노는 진정한 예술은 반복적인 표현 기법을 해체하고 동일한 것의 반복으로 인한 표준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재즈에서의 반복적인 성격은 매우 부정적이다. 하지만 이 반복의 성격이 동일성의 반복이 아니라 다양체, 타형타의 반복이라는 점이 재즈의 매력이다. 이 반복의 특성은 블루즈 존재론에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한다. 그렇다면 재즈의 반복적인 성격을 블루즈가 생각하는 반복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재즈의 특질을 블루즈 리토넬로로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먼저 블루즈의 반복의 핵심은 차이 나는 것의 반복이다. 그리고 이 반복은 동일자의 반복이 아니라 변화의 반복이다. 반복은 그 자체로 차이를 함유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반복은 변화의 양태로서 그 자체로 생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수용하고 이를 재즈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될지 살펴보다. 재즈의 중요한 요소인 반복이 들어간다. 반복이 도입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재즈의 탄생 자체가 반복과 그 변주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스윙 시대 재즈에서조차 반복은 듣는 이들에게 신나는 춤사위를 강요한다. 초기 레그타임에서도 그랬고 스윙 재즈가 그러했다. 여기서 도취된 민중들은 재즈를 통해서 새로운 영역을 끊임없이 타협을 요구한다. 그래서 반복은 재즈의 음악을 변화시키고 청취자의 감각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 리토르넬로라는 말은 1000개의 고온에서 블루즈와 가타리의 11번째 고온으로 제시하는 개념이다. 리토르넬로의 어원은 이탈리아 리토르노에서 유래한다. 이 말은 복귀를 의미한다. 리토르넬로는 흔히 합주와 독주가 되풀이되는 후렴 형식을 말한다. 그런데 이런 후렴 형식은 요즘 유행하는 대중음악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예를 들어서 주테마 A가 있다면 대중음악에서도 A, B, A-C, A2- 또는 A로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리토르넬로랑 변형되면서 반복되는 A 계열 A, A-, A2-, A3- 아니 때에 따라서는 그냥 다시 A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대중음악도 들으면 시작하는 부분하고 끝나는 부분하고 거의 비슷하게 끝나잖아요. 네. 그 부분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한다면 리토르넬의 기본적인 형식은 반복 차이로 요약이 된다. 그러니까 A 계열인데 A가 그냥 그대로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A가 그 다음에 조금 변형돼서 A-로 B로 갔다가 다시 A로 오는데 A2-로 조금 더 변형이 돼서 이렇게 반복이 계속 된다는 거죠. 같은 것이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차이나는 것이 반복이 된다. 네. 이렇게 설명한다면 리토르넬의 기본적인 형식은 반복 차이로 요약된다. 그런데 리토르넬로를 제시하는 11번째 고온은 음악에 관한 얘기보다는 영토, 그 안에서의 강도적 배치를 중요하게 다룬다. 제가 전공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강도 얘기를 잠깐 할게요. 강도 그냥 힘이에요. 내적인 힘, 고도차, 압력차, 위도차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보통 차이에서 새로운 것들이 발생한다면은 무엇과 무엇의 차이만 생각을 하는데 강도 차이라고 하면 그 자체로서의 차이며
근데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바람이 분다든가, 위도 차이가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든가, 밀도가 어떻게 돼 있으니까 불이 붙여놓으니까 어떻게 된다든가 하는 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게 차이, 강도.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악에서도 똑같이 혹시 다 볼레로 클래식 음악 볼레로 정도는 아시죠? 근데 볼레로 보면 처음엔 굉장히 약하게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같은 멜로디가 저기 16마디인가 12마디인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악기 하나를 오보에 한다? 이거 처음에 악기 하나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2개의 악기가 붙어서 더 커지고 3개의 악기가 붙으면서 더 커지고 같은 마디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음색이 전혀 달라지면서 전혀 다른 음악처럼 유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강도가 되는 거죠. 그것도 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빠르게 연주했을 때, 느리게 연주했을 때 음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도 강도 차이일 것이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악보 잠깐 봤을 때 그거 제가 봤을 때는 윌스케의 얘기 같은데 이게 강도 차이인 것 같다 이거. 강도인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는 이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결집되어 있는 단위가 다양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강도적인 배치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심지어 본을 여는 이미지는 악보가 아니라 파워 클레의 지적 있는 기계입니다. 이 지적 있는 기계 보시면 이거 두 번째 그림이 지적 있는 기계 그림인데 이거 음악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음악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거 파워플레이 이렇게 갖다 놨는데 제가 이거 굉장히 이거 보고 나중에 제가 그때는 리토너를 처음 읽을 때는 몰랐다가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음악 진짜 모르고 음악 가지고 설명을 못했다. 악보 가지고 설명했으면 딱 이해하기 편했을 텐데 치사하게. 원래 그렇잖아요. 저기 이미지가 그 소리 이미지를 그 문자화 기호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그렇게 됐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재즈의 연주 형식도 보자. 처음에는 헤드로부터 시작이 된다. 보통 헤드값이라고 하는데 중심 멜로디로 생각해도 좋다. 이는 재즈 밴드 구성원 전체가 연주를 한다. 그 다음엔 다 대다수의 음악이 그렇게 하지만 처음에 시작되는 멜로디는 반복되는 테마, 주 테마에 해당이 된다. 헤드를 연주한 다음으로 각 연주자가 솔로가 주어진다. 물론 리듬 악기는 대부분 연주가 같은 패턴의 음악의 연주가 된다. 그렇지만 솔로 악기들은 변주를 하면서 연주가 이어진다. 제가 시간이 되면 이거 저기 음악 하나 들었으면 좋겠는데 집에서 들어보세요. 저기 아무 클래식 곡이나 재즈곡 뭐 저 그냥 시간 되면 데이브 브룩에게 테이크 5나 한번 들어보죠. 앞에 데이브 브룩도 나왔는데 이거 다 들어보시면 CF에서 워낙 많이 쓰여가지고 다 아는 곡이에요. 근데 아무튼 뭐 다 그 정도는 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솔로 악기에 넘어갔고요. 그래서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갔어요. 즉 A, A-, A2-, A3-, A 이게 재즈의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더 노골적이죠, 더 노골적. 그러니까 앞에서 대중음악 같은 경우도 A, B, A-, C, A3-, 뭐 이런 식으로 A 계열이 반복이 된다고 하는데 아예 A가 좀 길긴 한데 8마디가 아니라 16마디 이렇게 되는데 이 16마디가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근데 그거를 초창기 재즈 같은 경우는 앨범으로 녹음되기 이전 시대예요. 그러니까 앨범으로 녹음되기 이전의 시대라고 한다면 재즈가 처음 녹음된 게 1917년인데 1917년에 녹음되기 이전 시대에 길거리에서 연주되는 곳은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길어지는 거죠. 늘어지는 거죠.
이 16마디가 계속 늘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계속 연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리토르넬로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변주가 된다는 측면에서, 임프로비제이션이 된다는 의미에서, 그 둘루즈 갓다리가 설명했던 리토넬의 딱 정확한 양식을 설명하는 재즈 양식이다. 정확하게 들어맞아요. 오히려 클래식보다도 이게 더 정확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예. 넘어가서 어디로 가냐면 같은 페이지에 $1, $2, 세 번째 달락에 1000개의 원 보이세요? 딱 중간에 1000개의 원에서 리토르넬은 세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제시한다. 보이시죠? 이것 중간에 차이와 반복에 대한 그 존재론적인 얘기가 잠깐 나오고요. 그냥 리토르넬로 넘어갈게요. 이게 좀 정리를 할 때 이거 그냥 읽겠습니다. 처음에 도입되는 측면이란 카오스 가운데 안전된 상태이다. 예를 들어서 어둠 속에 한 아이가 있다. 어둠은 소년을 무섭게 불안전하게 느끼게 만든다. 하지만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린다. 이에 마음의 안정을 느끼기 시작한다. 노래는 카오스 속에 날아올라 다시 카오스 한가운데서 질서를 만들기 시작한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두운 데에 가면 혼잣말을 하면서 막 이렇게 간다던가 노래를 부르면서 흥얼거리면서 간다던가 안정감을 느끼면서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네, 그거 얘기해요. 뭐 어렵게 지금 들려주는 설명하는데 들려주 간단히 설명하는데 그냥 안정감. 두 번째는 이번 자기 집안에 있는데 이번엔 자기 집안에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안식처는 미리 존재하지 않는다. 안식처를 얻으려면 한정되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자기 나와가리는 반복해서 돌아다녀야 되죠? 그죠? 예. 근데 넘어갈게요. 세 번째 측면은 이번엔 원을 반쯤 열었다가 한 달락 넘어갑니다. 네, 이번엔 원을 반쯤 열었다가 활짝 열어 누군가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외부로부터 안정감, 그 다음에 나하고 나의 자존감을 지켜줄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하면 근데 타자와의 관계를 계속 맺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네, 그걸 음악적으로 설명을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토르넬로의 세 가지 측면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안에서 타자의 개입을 생각하면 약간은 불안하지만 경계를 치고 세 번째는 완벽하게 타자와 관계를 맺으면서 새로운 질서의 공간을, 그러니까 이거는 통상 둘루즈 갓다리 용어로 보면 타형토화를 하면은 새로운 것들이 생성이 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이게 리토르넬로의 세 가지 측면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용을 정리해보면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리토르넬로는 세 가지 핵심 측면의 핵심 단어만 표현돼요.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는 한 아이가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해 노래를 부른다. 반복되는 흥얼거림이 안정감을 준다. 이 노래는 카오스 가운데 안전된 상태를 설정한다. 두 번째는 안전된 상태에서 소리를 통해 경계를 만든다. 자신의 영토를 만드는 거예요. 영토를 주장하는 차원에서 지역의 경계를 정한다. 세 번째는 새벽의 즉흥적인 아리아를 부르면서 다른 환경과 우주 전체에 자신의 영토를 펼친다. 새로운 나와바리를 넓히는 거죠. 네,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얘기가 차이와 반복을 통해서, 그러니까 반복되는 차이가 나는 반복을 통해서 새로운 탈영토화를 일으키게 하는 게 리토르넬로의 핵심이다. 중간에 굉장히 어려운 얘기, 막 선율을 얘기하고 뭐 리듬감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소리 다 필요 없고 이렇게 간단한 요약하면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끝까지 갑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길게 장황하게 막 둘루즈 갓다리가 얘기하는데 핵심 내용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대 구별하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좀 넘어가죠. 10분까지라고 얘기하셨죠? 네, 5분 더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쉬는 시간 5분 단축입니다. 네, 11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매진말로 가겠습니다. 매진말. 매진말 바로 위에 한 달락만 읽을게요. 한 달락만. 재즈 매진말의 바로 위에 달라. 재즈의 기원부터 반복과 변주를 요구한다. 이것은 재즈의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이것은 리토널 자체이다. 여기서 민중의 요구와 욕망이 투영이 된다. 고전 시대는 엄격한 질서를 요구하는 형식이 신적으로 보여야 된다. 낭만주의 시대는 다시 신적으로 내려가려고 하지만 이게 지금 중간에 낭만주의하고 고전주의, 낭만주의, 모던에 대한 분류 체계를 리토르네로 아까 그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다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서 제가 좀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쭉 읽다가 마지막 부분만 읽을게요. 클래식 음악으로 탈영탄을 말하고 싶다면 차라리 순수 아마추어의 민족음악파로 제시하는 것이 여러 의미에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봤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자, 매진말로 가겠습니다. 글쓰기 형식에서 결론은 지금까지 논증을 요약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가치와 전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화자가 갖춰야 하는 글쓰기의 태도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 태도를 애써 사양하려고 한다. 그래서 매진말에는 새로운 문제 제기를 던져 놓으려 한다. 이 던져 놓음은 이 글의 근원적인 대물을 인식한다. 첫 번째, 식민지 조선 데스재즈란 철학적인 문제 양상에 상층의 논리가 있고 하층의 논리가 있다. 특히 존재론적 지위에서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논리, 부동의 일자, 동일성을 가득한 세계 등에 대한 안에 정립하는 상층의 논리가 있다. 반면 너무도 하찮으면서 꿈틀거리면서 움직이고 근본도 없는 변화의 논리를 이해하는 하층의 논리가 있다. 재즈는 이 하층의 논리가 상층을 전복시킨 전형적인 사례이다. 그래서 재즈는 소수자의 예술로 명명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의 중심의 논리이다. 시대적으로 진짜 하층은 미국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아니다. 오히려 선주국이라는 얘기하기엔 민망한 수준의 일제에 의해서 수탈당한 식민지 조선인이야말로 가장 하층민일 것이다. 재즈 시대에 식민지 조선을 말하지만 현지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포스트 식민지주의 시대의 여러 나라들이 이와 유사할 것이다. 들루지와 나타리가 안티오디프에서 사미르 아민을 인용한다. 아민은 프랑스에서 활동한 막스주의 경제학자이다. 그의 주요 논변은 막스 사관이 유럽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유럽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은 가장 뒤층에서 소외된 역사적인 흐름에 대한 발견을 의미한다. 이런 가치를 들루지 가타리가 잘 알고 있었으며 이를 새로운 제국주의적인 요소로 등장한 자본의 욕망을 분석하는 내용을 인용한다. 이런 관점을 그대로 재즈에 적용해보자. 한반도의 재즈는 과연 하층의 논리에 위할 수 있는 것인가? 1937년 경성에서 대규모 딴소호를 허하라 라는 상소 형식의 글이 삼천리 자체에 실렸다. 이때 딴소는 모던의 상징이었다. 이 딴소는 시카고 재즈 클럽이다. 금주법 시대 환락의 공간, 그 대형 클럽. 이 안에 화려한 조명과 무희들, 무수한 사람들이 몸을 흔들어댈 수 있는 스윙 재즈. 이것은 시카고 재즈 클럽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것은 1920, 30년대 초기 자본주의를 완성하고 세계대전이 끝난 미국의 위치에서 도입될 수 있을 뿐이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대규모 딴소홀은 미국식 자본주의 문화 수용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민중의 상관은 아무 관련이 없다. 오히려 제국주의 속성은 또 다른 형태일 뿐이다. 미국선 재즈는 하층민의 음악일 수 있지만 식민지 조선은 엘리트의 전유물일 뿐이다. 최초의 식민지 조선 밴드는 코리안 재즈 밴드이다. 이 인원이 8명 있다. 이 8명은 모두 식민지 시대 서양 음악을 배운 엘리트들이다. 이중 밴드 리더인 백병고는 재즈, 악관, 색소폰, 피아노 등을 악기를 대고 구입해 귀국한다. 이후 당대 중국의 최고 음악가들 한 명씩 불러서 모아서 색소폰의 백명건, 트럼폰의 한동, 피아노 흥남파. 대표적인 친일파죠? 네, 민중의 얘기가 아니라 민중을 배신한 음악이 될 수도 있다. 이거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이거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한 달락 건너가 볼게요. 식민지 조선에서 재즈는 하층민이 만드는 전복의 예술이 아니다. 오히려 하층민에게 인방울 국가 권력의 앞에서 당장했다. 하지만 결국 희생당했다.
이 당시에 들류주적인 이 의미에서 민중은 없었다. 오히려 민족음악, 국악을 했던 민망으로 전복적인 지위에 노출될 수 있다. 하지만 국가폭력 앞에서 사라진다. 재즈의 혁명적인 성격을 말하고 싶지만 최소 놀이사회는 이를 말하기는 힘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5분만 쉬었다가 문평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 그 어느 선생님이 먼저 문평 주실 건가요? 순서로 정하죠? 그런데 제가 먼저 선생님 먼저 하세요. 제가 사실 재즈도 잘 모르고 음악을 잘 모르는데 선생님 먼저 하세요. 네. 그리고 읽으면서 참 놀라운 게 많습니다. 재밌고 흥미롭게 썼습니다. 원래 제목 나올 때는 재즈와 문학과의 영어 시험에서 뭐 연대 많이 듣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모르는 거가 나오니까 그래서 쓰다가 뒤편에 쓰는 그 뒤편에 후반부 쓰는 재즈 쓰려고 하니까 내가 좀 실력이 안 있으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막 내가 아는 방식, 내가 빠지는 꽉 부분까지만 하겠습니다. 문학적인 시키는 방식은 제가 좀 들려주를 읽으면서 좀 접속시켜야 될 부분이 많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미리 이야기해야 될 것은 제가 이제 이 에밀 브레이어를 지금 4번째 번역을 하고 있는데 7권 중에서 5번째 번역을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은 우리가 서양 철학사를 이해하는데 참 너무 한 일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진짜 여기서 말하듯이 귀족주의가 약간의 상층이 이야기하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철학해온 것이 아닌가 해서 들여다보다가 베르구손이 1901년에서 4년까지 강의록이 2017년 나왔어요. 들레즈도 읽지 못하고 죽은데 그것과 그때 그 강의를 들은 사람이 에밀 브레이예요. 그래 에밀 브레이를 제가 번역을 하고 지금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에밀 브레이가 보는 관점이 매우 흥미롭게 대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야기 하면은 보통 그 레돈에 그래서 이제 자료라는 바울 선생님한테 자료라는 이야기가 본문을 읽으면 르도네와 나도네에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르도네는 주로 수학과 물리학 쪽을 보고 자료라고 부르고 생물학과 심리학을 라도네를 쓴 거예요. 참 이상하다. 잠깐만, 생물학하고 어디? 수학하고 물리학은 르도네를 썼고 생물학과 심리학은 라도네를 쓴 거예요. 그리고 복수를 쓰면 레도네 쓰면 그 어가 하나 붙었고 안 붙었고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제 이 방식을 차이와 반복 영업한 서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한 페이지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차이와 반복에 자기가 글 전체에 T랑 T야 시험을 쓰는 T로 쓰는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정말 안 하고 말 많이 하면 안 되는데 발표자 해주지. 새로운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건 한번 하고 가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좋아요. T와 C 해가지고 음소적 차이처럼 했는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해놨냐 하면은 T와 C용은 수학 쪽이고 C와 C용은 근데 발음은 똑같아요. 부르는 T를 C를 읽거든요. 읽을 때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하면서 위에 거는 차 1호 번역하고 밑에 거는 차 1호 번역하는데 제 글은 일부러 구분했어요. 자, 이런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온톨로지라는 존재론을 불어르시면 액트로 논의가 아니거든요. 온이 비동사의 현재분 사용이에요. 그러니까 엑지스탄스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트의 존재론과 현존론이 구분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에밀 브레이 읽으면은 이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신존재 증명할 때 존재가 뭐냐? 액트가 아닙니다. 엑지스턴스예요. 그리고 존재 증명이라고 할 때는 현존의 증명을 할 때는
수학적인 것처럼 데몬스트레이션을 안 써요. 프레버를 쓰거든요. 그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것과 똑같은 증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자연을 하는데, 제가 좀 강의를 보면서 너무 놀란 건 뭐냐면, 베르송의 첫 작품, 네스시르의 돈에 발휘되는데, 그 작품 속에 이 첫 단위, 통일성이라는 단위를 어디서 가져왔느냐고 이제 강의를 들어있어요. 위니 때요? 위니 때. 위니 때가 자연학 사관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학 사관에서 이 위니 때를 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셀 수 있는 거로 가기 때문에 자연학 기권에 가면은 물체가 이렇게 이동하는 걸 가지고 운동을, 이 운동이 잘못됐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논문을 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보는 관점은 뭔가 이렇게 자연의 메타피직이 자연 지편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자연 지편이 아니고 사실은 자연의 내부. 근데 그 내부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끌어버렸다는 거예요. 아페리언적 측면. 아마 이 오늘 발표문에서도 세 가지를 보면서 강도적인 측면, 그 다음에 여기 변형에 관한 건데, 아마 이 부분은 지각하고 개념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들레즈는 그 세 가지를 계속 구분해 나가는데, 그 자연에 관해서 자연의 배경이 아니고 자연의 심층, 그래서 메타다. 라고 보게 되면은,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메타피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안드로니코스가 뭐 정리하면서 메타피직이라 했다는데, 그래서 강의를 읽어보면 아리스토텔레스 첫 제자가 실제로 이제 그 니케이온의 학장을 못 맡았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나가버리는 바람에. 그런데 테오프라스토스는 알렉산드리아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주로 식물학을 했거든요. 그 왜 식물학을 하는 이 삶의 약물 문제예요. 그러니까 테오프라스토스는 히포크라테스하고 연관된 그 의학하는 쪽. 이런 측면을 백석이 강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메타피직이라는 첫 용어는 테오프라테스 작품이 있다. 실제 작품이 있어요. 작품 명칭은. 그래서 내가 출신 아리스토텔 전공자 이름 뭐죠? 그쪽 출신 아리스토텔레스 전공자 김재웅 선생님. 김재웅 선생님 물어봤거든. 그렇게 에이 그 작품 안에 이름 가지고 있는 거 알아. 그런데 내용이 없잖아. 그래서 메타피직이라는 용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리 방식으로 쓴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자연을 보는 시각이 뭐냐 하면은 하나는 자연을 전체적으로 공간적으로 보는 게 코스몰로지, 우주론이고, 그리고 이제 베르송은 본인 스스로가 코스몰로지라는 개념을 썼어요. 우주 발생론을. 그리고 이 에밀 브레가 고대 철학에서부터 우주 발생론과 우주론의 쌍맥을 이루고 있다. 그 쌍맥의 하나는 이온의학하고 발생론은 그다음에 우주 전제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앱들의 중심은 엘레학파입니다. 엘레학파는 앱들의 중심이 전제론이고 이쪽은 현존론이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오늘 아주 한마디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 제가 생각했던 딜레이즈를 보는 시각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의 생각으로는 제주와 살사를 통해서 갇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가는 가마, 지각. 제가 가마, 지각 개념 다르다고 했죠. 가마가 강조 있는 부분이고, 지각은 신체와 연관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개념은 머릿속을 사고할 때, 사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 릴레이즈 카탈이 다른 세상으로의 흐름은 철학화에서 중요한 흐름임에도 묻혀 있었다. 그래서 깊이에서 올라오는, 여기는 지금 하층이라는 신층의 발현을 이들은 생각했다. 신층의 흐름, 간단히 코스모폴리탄, 세계 독보주의. 코스모폴리탄은 예수 이전에 주로 이야기했던 스토아들. 세계 독보주의 하면서 이제 그네들이 스토아 후기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음유시인들이 방금 들으니까
트루바투르, 그 다음에 르네상스 때는 리베르 땅들이 있어요. 리베르 땅, 그 다음 봉건 사회가 와해되고 혁명 흐름에서 규제와 훈육의 방식을 벗어난 리베르테르. 리베르테르는 리베랄리스트가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리베랄리스트고, 리베르테르는 인성자유주의. 리베랄리스트는 상품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려는 까마라들이, 들레즈가 곳곳에 그 대담에서는 까마라들이 많이 있어요. 프랑스 혁명에서 자유, 평등, 마개라고 번역하지만 프라타네이데 동포회거든요. 이 용어를 바꾸는 거죠. 그 동지애가 주체일 수 있다. 제가 자지라고 쓰는 프로식입니다. 자지의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공산주의자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세워보려고 미시시피 강을 따라 몇몇 공동체를 건설했습니다. 실제로 초기 생시몽주의자들이 이 미시시피 강을 오르락내리는 하는 전기선의 흐름의 강의 한계점이 누벨로르라는데 뉴올리언즈. 오를레앙이 새로운 것입니다. 뉴올리언즈다. 말하자면 다양한 흐름, 선들의 수용 또는 프리즘, 흩어진 게 모이는 거죠. 기착점이다. 뉴올리언즈의 자즈가 바다를 건너 쿠바로 가면서 20세기에 살살한 춤을 만들었고, 이 점이 리점이 솟아난다. 리듬이 솟아난다가 이렇게 다 쓰는 거 띄워있는데, 리듬 속에서 쿠바에서 카스트로 체게바라가 흐름의 새로운 수렴점을 만들었다고 하면 과거하지만 체게바라는 전체적이보다 끊임없는 흐름이었다. 이걸 각설하고, 미시시피강 유역에서 공산사회 건설의 노력은 프랑스 식민지역을 미국에 팔아버림으로써 미국적 지각의 형식으로 바뀌었다고 들레즈는 보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흥미롭다. 들레즈가 마크 트웨인의 소설을 소개하면서 어린이를 등장시켰지만 터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어린 시절의 방식에서 새로이 나올 수 있다는 것처럼 새로운 사유의 방식이 미시시피 강 유역에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를 받아들인 보레스는 마크 트웨인에서 공동체를 찾는 다른 길이었음을 알린 오레스가 마크 트웨인의 작품 내 소설들을 막 뽑아가지고 지가 글 쓰는 말을 뭐라 하니까 내가 다 마크 트웨인에서 뽑아온 거야. 그냥 뽑아갔을 때 그런데 무슨 말이 달라서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미국은 남북전쟁으로 자연 또는 터전의 고유성과 생성과 대기를 묻혀져 가는 듯하다. 그러면서 뉴올리언즈에서 하바나로 가는 바닷길로 가는 과정에서 매끈한 공간의 탐색이 없었던가? 들레즈의 탐색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다. 그럼에도 그는 허먼 멜빌과 헨리 밀러, 이 다 바다의 반응이에요. 남배 밀러 북에 있으나 그래서 그 다음에 허먼 멜빌은 진짜 백행이죠. 그 중에서 멜빌의 백경을 여러 번 언급하면서 홈페인길과 매끈한 공간을 연대해 주면서 일반적으로 한 인간의 진정으로 익히지만 그 배는 바다에 그려진 선이 없고 갈 곳이 정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서 인민의 삶의 욕망들이 가면 타는 사람들은 다 욕망이 가득 차는 거죠. 이 욕망들이 육지 같으면 제각각의 흐름 때문에 충분히 흩어질 수 있으나 욕망의 실현을 위한 경로가 다르더라도 현재 흐르고 있는 흐름은 A고 갈 수밖에 없겠죠. 마크 트웨인에서 그 프랑스 혁명의 동호회와 같은 공동체의 세계 시민적 사상이 들어있다고 보듯이 어느 대담 정황을 잊어버렸었는데 멜빌의 작품에서 까마라데이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들레즈가 이 동지에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말하듯이 한 배를 탔다는 것, 그 한 배 안에서 소수자들이 각각의 욕망이 있지만 망망대해에 한 마리의 흰고를 찾아간다는 것은 이 일을 마치며 각각의 욕망을 찾아가는 수렴에서 발산의 길로 갈 것이다. 그 발산 이전의 배 안에서의 수렴에서 들려지는 욕망의 감화, 제가 이 정동을 저는 정동으로 번역하자고 감화로 하는데 감화의 원래 프랑스 심리학의 에모시용은 정서가 아니었고 감동에 가깝습니다. 감격에. 뭘 보고 놀라고 저런 것이 있었구나 내 마음속에 너도 그런 거 있었어. 이게 에모션이었지. 그런데 1940년쯤 되면은 에모션이라는 개념이 프랑스 심리학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라지는 이런 말이죠. 그 발산 이전에 수렴에서 들려지는 욕망의 감화의 공감을 그려냈다고 봅니다. 삶의 표정에서 생존, 바다, 토지 대신에 바다가 되었고 주거지 대신에 그 속에서 흔들거림, 울렁거림 뭐 이런 걸 플라톤의 아이케아에 닮았어요. 그래서 정령들의 덩어리와 블록이 형성되고 대는 길 없는 길을 가는 것이다. 이 장면들을 들려진들을 통해서 심층에서 표면으로 발현, 창안, 창조 등을 지금 현재 리트로넬러는 1834년인가 그런데 1750년이 그 앞에 나온 거예요. 그 앞에 나온 그 소제목이 강렬하게 되기, 동물되기, 지각 불가능하게 되기를 그걸 읽고 리트로넬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슈만 이야기를 1750년에 딱 한 번만 넣은 거예요. 그리고 1837년에 리트로넬을 할 때는 슈만 이야기가 없단 말이죠. 끝에 딱 슈만이라고 한마디만 나오죠. 한마디만 쓰면 딱 넘어가요. 딱 넘어가죠. 그 앞에 있는 거 참조하라는 게 아니라 다시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냥 슈만 이렇게만 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읽어보면은 새로운 사회의 건설이, 사회 동포주의, 그 다음에 아까 투바두 다음에 나오는 게 청년 왕국설이거든요. 그게 알비라는 지방이 완전 몰살당하는 이야기. 그 다음 비신앙자들, 그 다음에 혁명의 동포회, 그 다음 공동체주의. 하여튼 막스가 좀 비하를 시키지만은 그래도 현실에서 만들어보려고 했던 공산주의 형태. 그 다음에 동지애로 흐르는 내면의 역사 또는 지층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이며 언제나 영토와의 틀에 균열을 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혁명의 중요성을 들레즈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이에서 전국이든 도치든 현실에서 기존 각질에 대한 저항, 그 다음 항도와 봉기, 혁명, 그 다음에 혁명은 인민의 최종 심급이라고 부르듯이 인민의 등록입니다. 아까 한 개 빠졌다 참. 그 고대 철학을 보는 시각이 이중화의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일반화의 두 길이 있는데 실제로 중요한 일반화는 훌륭하다, 탁월하다, 용기 있다로 만드는 도덕성의 일반화가 있고 그 다음에 수학적 개념으로서 만들 수 있는 존재에서 언어와 덕으로 만들 수 있는 일반화가 있다. 이게 배움성이 강의로 되는 이원화 기름입니다. 자, 그 덕목은 앵글러 석슨 철학에서 진위결정에서 선악 기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소크라테스의 물은 이 무엇고에서 무엇이 문제이다. 무엇을 일반화해서 중요한 것이 삶의 특전에서 말이 좀 안 된다면서 훌륭함, 탁월함 이런 덕목이 문제이고 소통의 수 있는 딱 토대가 있어서 그렇게 딱 적용이 돼. 존재 가치가 이렇게 드러나고 그런 의미로 얘기가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생명 변화하는 존재론을 받아들이게 되는 얘기는 좀 달라지죠. 이미 기존의 코드를 해체해서 새로운 코드를 만들어 나가게끔 만들어 놨어. 혁명이야. 새로운 거야. 근데 그것이 재코드화됐어. 그래서 하나의 영토 완전히 나와버리가 돼서 그것이 기득권이 돼버렸어. 그럼 또 뒤집어야 되잖아요. 근데 재즈는 이미 초창기에는 그 말도 안 되는 거. 최초의 예일 거예요. 최초의 예일 거예요. 그 비주류고 비천액도 기층에 깔려 있었던 것이 딱 뒤집어버린. 문화 속에서 뒤집어버린. 최초의 예일 거고 그런 면에서 가치가 있었다. 이걸 설명한 거고요. 지금에 와서도 그러느냐? 아니죠. 계속 그러면은 재즈만 하라고 하는데 오히려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해야죠. 다른 식으로.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다 인정하냐고 하는데 지금 시대에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시대에 여전히 재즈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희 심지어는 재즈바에서 공연에서 재즈 연주자들 뭐 얘기하는데 그 얘기할 때 안타까웠는데 10몇 년 전에 저기 그 재즈바에서 공연을 했는데 주인장 사장님이 오늘 장사가 안 됐다고 인당 2시간 공연에 10,000원씩 주더래요.